I think someone's. 네. 야, 시작하면서 저 영상을 봤더니 기분이 아주, 나쁘네요. 예. 채널 615입니다. 방금 보신 장면은요, 지금 전 세계가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유튜브에 지금 떠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파만파되고 있죠. 아프간의 주민들의 시신을 향해서 미군 해병대가 방뇨를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그걸 또 찍을 생각을 하고 그걸 유튜브에 올려놓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아프간에서 일어난, 탈레반으로 추정된다라고 하지만, 탈레반이었든 아니면 아프간 양민이든, 방뇨보다 더 심한 건 저들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인 거죠. 그리고 죽인 후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 시신 위에다가 방뇨를 하는 모습.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 세계가 미군의 잔인함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전면적인 미군 철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쟁 벌려놓고, 이제 와서 철수를 해야 되냐 아니냐를 놔두고 국내 정치에 정략적으로 임하는 모습이죠. 무엇보다 하여튼 정중한 사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널려놓은 이런 깡패 집단, 미국 다 걷어들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프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죠. 한국에서도 작년에만 해도 정말 숱한 미군 범죄가 있었습니다. 택시 강도 사건이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계신 집에, 담 넘어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본 앞에서 성폭행하는 사건이라든가, 또한, 우리의 그 10대 여학생이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방에 새벽에 들어가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이런 엽기적인 성폭행을 하는 이런 범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었는데요. 요런 장면을 딱 보면서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지난 언젠가요? 45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수백 건씩 있어왔던 사건이 바로 이러한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가 미선희 효순이 보낸 지 10년이 된 해입니다. 10년이 되도록 소파 개정도 못하고 주한미군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못 받고, 그리고 철수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올해 10년을 지나면서는 이런 주한미군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 이야기들 다시는 듣지 않도록 우리가 2012년 좀 힘차게 살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실질적인 물리적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이보다 더한 정말 처참한 장면들이 비일비재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쟁 없는 세상, 외국에 파견되어 있는 외국군의 군대들이 전부 제 나라 제 땅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동원될 수 있도록, 저희 채널 위기로 항상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오늘로 가시겠습니다. 예, 동북아일문의 문 대표님, 문경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남북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연일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진심은 모르겠습니다만은 6.15 14선언 이행 이야기까지도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류호익 통일부 장관이 어제자 한겨레 신문 이런 데서도 인터뷰가 좀 나갔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이거 예전처럼 이것이 이제 전제 조건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당면에서 얘기할 만한 사안으로 언급을 했어요. 뭐 언급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끝까지 이거를 미련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발언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일단 그 새 신년 연설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서는 그 대북 메시지라고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그 기존의 대북 강경 노선을 그대로 재천명한,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선핵 폐기를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 도발에 대비해서 강력히 응징할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사실 올해도 남북 관계는 뭐 변함이 없겠구나 이런 이제 예상을 줬는데, 이상하게 정작 그 통일부 업무 보고를 하는 데서부터 뭔가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안함 연평도 사과 문제가 대화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6.15 14선언 이행 같은 것들을 포괄적 의제로 논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이런 류의 이제 발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보면은 그 11일에 있었는데, 책임 있는 남북 당사자 간 대화 채널을 열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고위급 회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좀 제안을 한 셈이 됐고요. 의제와 관련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14 남북 정상선언 이행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천안함 연평도는 이제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룰 의제 정도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12일에는 또 그 제2 차이나 포럼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창립대회를 가서 축사해서 남북관계의 주체는 남과 북이다. 우리 민족끼리를 얘기한 건가요? 아무튼 중국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그래서 중국을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남북 관계에서 주체는 어디까지나 남과 북이다, 이런 이제 발언들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남북 대화의 어떤 의지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좀 좀 다급하구나 이런 느낌은 좀 들어요. 왜냐면 뭐 워낙에 이게 좀 남북 관계 6.15 14 이런 얘기를 하시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다급한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북에서는 어쨌든 유익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전임자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며칠 동안 북한학과 학생들을 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했어요. 네. 예, 그러면서 거기서 북한학 이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통일의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새 덕담을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북한학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어려워지면 사실 북한학은 한참 6.15 뭐 전후에서는 북한학이라는 게 완전 그 대학마다 우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북한학과 대학원이 인기를 끌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남북관계 전면 단절되고 뭐 전쟁 위기가 뭐 곳곳에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사양학문이 됐었거든요. 몇몇 대학에서 문 닫았죠. 예. 그래서 여기에 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한겨레 신문 인터뷰한 거, 뭐 이래저래 가면서 지금 말로는 좀 메시지를 막 던지고 있어요. 예.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도 6.15 14 얘기를 하는 건 참 긍정적입니다. 뭐 진심이든 아니든 예, 환영하고요. 뭐 말이 씨가 돼서 또 싹을 틔울 수도 있으니까요. 예, 진정성을 담아서 좀 하시길 바라고, 그 진정성이 있는지는 좀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논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이런 입장들이 기존 정부 입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상 비핵 개방 3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고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리고 말은 바꿔도 늘 그 내용을 담았지 않습니까? 이번 신년 연설에서도 비핵 개방 3천을 풀어서 얘기했을 뿐인데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하루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의도가 있다, 이런 의심도 살만해요. 그렇죠. 네. 이명박 정부하면 워낙에 요즘 그 낙곰수가 유행하다 보니까 뭐든지 다 꼼수로 보이는. 그죠. 그래서 6.15 14 얘기했는데 이거 뭐야, 꼼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정부의 목소리에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뭐 징조가 또 있나요? 일단 몇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기존의 그 대북 강경 노선, 대북 적대 노선이 쭉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이걸 바꾸려면 사실 뭔가 자신들이 진심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대북 강경 뭐 비핵 개방 3천이니 뭐 선핵 폐기 뭐 도발에 응징한다 이런 발언들을 하다가 느닷없이 아니 우리 대화해보자, 뭐 6.15 14도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지금
북미 사이에서도 그 북미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식량 지원 문제거든요. 근데 식량 지원을 왜 하느냐? 이따가 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북이 먼저 식량 지원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미국이 먼저 우리가 식량 지원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식량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고는 별개로 식량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전에 했던 약속을 다시 이행을 하는 걸로 해서 신뢰를 서로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전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량 지원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그것처럼 한국 그 이명박 정부 측에서도 만약에 남북 관계를 다시 뭔가 이렇게 새롭게 새 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어떤 신뢰 구축 단계를 밟아야 되는 거고,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류익 장관도 그렇고 뭐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기자회견 할 때도 그랬고, 그 대화의 창은 열려 있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래서 대화를 먼저 제안을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를 누가 먼저 제안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아니고 우리는 대화할 수 있다라는 말만 해놓고 사실 대화를 추진 안 하는 거죠. 그런 데서부터 뭔가 이게 진짜 대화할 생각이 있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네, 갑자기 6.15 14를 꺼내 들고 뭐 다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의제를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산가족, 금강산 뭐 다 얘기했어요. 예, 다 얘기하고. 식량 지원도 얘기했고. 예. 524 개성공단. 근데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이럴 거였으면 애초에 신년 연설부터 그런 분위기로 나갔으면 되는데 왜 신년 연설은 뭐 기존의 내용대로 해놓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말을 다 바꾸는가? 그건 뭔가 그 사이에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일이 있을 만한 거는 사실 그 사이에 북의 뭐 신년 공동사설 내용도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북에서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 그런 글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강도가 상당히 셌어요. 이전보다 더 이제 셌고, 뭐 남북 관계에 대해서 뭐 영원히 이제 상종하지 않는다는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그냥 기존 노선대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뭔가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북에서 그간 신년에 계속 발표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북의 그 국상기간이, 애도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바로 그 다음날부터 해서 쭉 남쪽에 대한 입장을 쭉 발표를 하고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한판 정리한 게 어제자로 발표가 됐네요. 조국 평화통일위원회에서 백서라고 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남북관계 완전 파국으로 몰아갔다. 완전 파국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북의 반응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이 파국으로 갔고, 거기에 이명박 정부가 어떤 모습을 취했고, 이것들을 총정리한 이제 백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를 쭉 정리해 보니까 결국 이명박 정부와는 더 이상 뭐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치도 없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다라는 걸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10일자 그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선임자의 전철을 밟고 있는 대결 척후병이라는 제목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근데 류익 통일부 장관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얼마 전 괴뢰 통일부 장관 류익이 공화국의 현실을 왜곡 비하하면서 저들의 대결적 흉심을 드러내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류익 장관이 뭐 북한이 지금 뭐 그 애도 기간이어서 뭐 어렵고 당황한 상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이제 비난을 했고요. 거기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제2차이나 포럼 그 창립대회에서 남북관계 주체는 남과북이라고 했는데, 사리를 따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난 기간 우리가 계속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을 했는데 너네는 뭐 했느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가 한 행동들을 보면 뭐 미국이나 쫓아다니면서 미국과 조율을 하려고 했지, 언제 한번 남북 사이에 남북이 주체가 돼서 남북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론으로는 다시 한번 분명히 하건대 우리는 이미 남조선 당국에 줄 수 있는 기회는 다 주었다. 하지만 역적 패당은 기회의 창을 저들 스스로 꽉 막아버렸다. 이제 다시 기회는 없을 것.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못을 박은 거죠, 이건. 이건 뭐 그냥 단순히 엄포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끝날 때까지 이 기조는 계속 유지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백서에서는 완전 파국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아이고, 남북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또 남북관계 먼저 하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작년 내내 그 입장 갖고선 시간 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남북관계 대화할 가능성이 없는, 대화를 해도 제대로 대화를 하고자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곤란할 수 있는 천안함을 어떻게든 좀 떼고 가려는데 혈안이 돼서 돈 봉투 갖다 꽂아주면 천안함 사과 좀 해달라 이런 정도로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뒤에 숨어서 미국이 대국이라는 미국 사실 뭐 실체는 아까 보셨던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썩을 대로 썩을 예, 썩어 빠진이죠 정말. 대국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제는. 언제 한번 그런 역할을 했나 싶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북미 사회 실무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9일날 미 국무부가 뉴욕 채널을 통한 실무 접촉이 있었다고 또 밝혔어요. 이게 네. 작년 연말에도 한번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뉴욕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그냥 소식통이 이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또 밝혔어요. 일본 언론들은 북이 작년에 식량 지원을 요구했다. 북이 미국에게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실무 접촉이 됐을까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 뉴욕 채널이라는 거는 북한의 주 유엔 그 주재 대표부하고 미국 사이에 어떤 이제 전화나 아니면 직접 대면을 통해서 이렇게 접촉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비공식 접촉인 거죠, 일종의. 원래는 이걸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냥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보도에 흘리는 정도지. 작년 말에 처음 이걸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공식화를 하고는 이제는 그냥 이것도 하나의 이 공식적인 그 협의 절차인 것처럼 계속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걸 계속 공개하는 이유는. 자, 어쨌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올해 1월 5일 날 그 전화 통화를 가졌다는 겁니다. 작년 19일, 26일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접촉이 되는 거죠. 뉴욕 채널을 통한 접촉이 되는 거고, 주된 사안은 뭐 식량 문제였다는 건데, 그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 얘기로는 베이징 협의 이후 뉴욕 채널을 통해 이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그건 이제 수요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래서 얼마를 보내줄 건지의 문제하고 그 모니터링 요원들을 얼마를 우리 미국에서 파견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인데, 모니터링 문제는 뭐 언론에 따르면은 거의 합의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몇 명으로 조정할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 같고, 수요가 이제 핵심 쟁점이라 그러는데, 원래 이 수요 문제는 뭐냐면은 부시 행정부 때 그 북한의 식량 지원을 50만 톤을 하기로 협약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집행을 하다가 말았어요. 17만 톤 정도 집행을 하고 한 33만 톤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바마 정부로 넘어오면서 이게 중단돼 버렸죠. 그래서 이 북미 간의 어떤 협상이 시작되려면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했던 약속을 먼저 지키고 나서 이제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33만 톤 주기로 했던 거니까 줘야 된다, 이런 이제 것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매달 2만 톤씩 해서 1년간 24만 톤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원래 33만 톤을 줘야 되는데 24만 톤만 준다니까 일단은 뭐 기본 양에 미치지 않고, 거기다가 식량을, 그러니까 쌀이나 밀로 주는 게 아니라 영양제, 뭐 네. 옥수수, 뭐 아무튼 그런 걸로 이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품목도 변경시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있으니까 북미 사이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3년 전에 미국이 북에게 50만 톤을 주겠다고 먼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놓고 지금까지 그 뭐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도를 보냈어요. 네. 몇 년에 걸쳐서. 다 보낸 게 그것뿐이 없는 거죠. 그리고 33만 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걸 갖고서는 수요 갖고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요 갖고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게, 본인들이 주겠다고 뭐 달라고 사정사정한 것도 아니고 이거 주겠다. 그것도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 문제로 해서 이걸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갖고 33만 톤 갖고서는 밀고 당기기 할 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자기가 시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국이라는 미국이. 그죠. 이거를 갖고서는
식량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찔끔찔끔 주다가 고작 3분의 1만큼 줘놓고서 나머지는 안 주면서 또 이걸 갖고선 또 협상, 대화를 하는 것처럼 했다가, 쌀이나 밀가루를 주면 아무래도 군부대나 이런 데 비축 식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영양제로 주겠다고 자기들끼리 지금 품목도 바꾸고 양도 막 조절했다가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는 인상은 세계를 향해서 하는 건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인도적 차원에서 성의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화를 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는 인상은 뭐냐면 북은 정말 어려운 나라다. 네, 식량이 계속 필요해서. 그래서 마치 그때 미국이 단방에 50만 톤 주겠다라고 했을 때 한 번에 그냥 했으면 되는 건데 이거를 쪼개서 매번 북이 손을 벌리는 것처럼 같은 인상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식량 지원 관련해서 또 접촉이 있었다 이러면서 북의 경제는 굉장히 어렵구나. 그리고 적대국가지만 미국에게 계속 손을 벌리는구나. 그런데 미국은 그 대국의 이런 풍모에서 하면서 아량 있게 이 식량 지원 문제를 계속해서 풀고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준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 이거 여론 조작입니다. 여론 조작을 위한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북에서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들과의 문답 형식으로 해서 요 문제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예,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11일 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일단 최근 일부 세력들이 미국의 대조선 식량 지원 문제를 둘러싼 현 상황을 제멋대로 왜곡하여 불순한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주로 이제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있죠. 7일 날에도 교도통신이 관계자를 인용해서, 관계자를 인용하면 참 출처가 불분명한데, 뭐라고 했냐면, 여전히 식량 사정이 매우 궁핍해 새 체제에 들어서도 식량 사정 개선이 우선 과제인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뭐라고 하면서, 북한이 이제 쌀 지원을 미국에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원래 이제 뭐라고 이 답변을 했냐면 현재 조미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식량 지원 문제는 원래 2011년 초에 미국이 3년 전에 공약했던 50만 톤 중에서 미달된 33만 톤을 마저 제공하는 문제로 발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11년 7월 시작된 조미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한 우라늄 농축 임시 중지를 비롯한 실내 구축 조치들을 우리가 취하는 경우 미국도 제재 임시 중지 등 실내 조성을 위한 조치들을 토의하는 동시에 식량 제공 조치도 취하겠다고 그들 스스로가 정치화하여 제안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조미 작년 7월에 1차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2차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이 계속 요구한 건 북한의 사전 조치를 요구한 거예요. 선액 폐기를 해야 육자회담 할 수 있다라고 요구를 했고, 북한은 그건 9.19 공동성명의 동시 행동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맞붙어 있다가, 북미 고위급 회담 속에서, 그럼 이렇게 하자. 육자회담 하기 전에, 북한은 사전조치 형식으로 우라늄 농축을 임시 중단하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 행동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합의가 된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얘기한 건 그럼 우리도 행동을 할 건데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제재를 임시로 중단하고 식량 지원을 우리가 저번에 하기로 했는데 다 못한 걸 하겠다라고 자신들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북한 얘기대로 한다면. 그래 놓고 마치 이제 그때 못 준 33만 톤을 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그 이후에 실무 협상 과정에서는 아니 꼭 식량으로 주느냐 품목도 좀 바꾸고 영양제로 바꾸고 그다음에 양도 33만 톤이 아니라 20만 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이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치 뭔가 이렇게 할 것처럼 해서 협상이 딱 됐는데 고위급에서는 협상이 되고 밑에 실무 협상으로 들어가서는 말을 계속 바꾸면서 또 이 합의가 이그러지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좀 가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참 열받는 거죠. 아니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해놓고 계속해서 말을 바꾸니까 이게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건 우리는 미국에 과연 신뢰 조성 의지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진정성의 공을 미국에 던진 거예요. 너네 정말 믿을 수 있는 존재냐. 우리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이제 공을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 그랬고요. 요거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가 된 건데 오늘 또 나오고 있는 거죠. 동해에서 11일 날 그저께죠. 11일 날 동해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네. 세 발? 네, 세 발을 발사했다고. 발사 훈련했다는 보도가 산케이 신문에서 나왔던데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그 북에서 미사일을 쏘면 꼭 일본 언론들이 먼저 보도를 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일본이 많이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특히 동해에서 쐈다면은 일본이 지금 어쨌든 다 일본 쪽으로 날아가는 네네. 거니까. 예. 근데 그 일본 산케이 신문이 13일 날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1일 오전에 동해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어떤 미사일인지는 뭐 알 수가 없는데 개량형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동 발사식 KNO2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뭐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약 120km라고 하니까 이제 단거리의 미사일로 이제 볼 수 있겠고 이런 류의 이제 미사일들은 주로 이제 바다로 이제 해서 그 항공모함이나 군함들을 맞추는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이제 미사일들로 좀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대공 미사일을 개량한 그런 이제 어떤 뭐 시험 아니냐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뭐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이 기존의 미사일을 쏜 건지 아니면 새로운 미사일을 쏜 건지 뭐 아니면 뭐 어떤 목적으로 쏜 건지는 뭐 알 수가 없겠는데 일단 작년 이제 12월 19일에도 미사일, 예, 2발의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했었죠. 비슷한 종류의 미사일이었던 걸로 이제 보이는데, 이런 미사일 발사를 이제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미사일 뭐 성능 개량의 목적도 있겠지만, 또 이제 그냥 한 포 발사 그런 훈련이 아니라 미사일을 쐈다는 건 좀 정치적 의미도 많이 담고 있어요. 미사일이라는 게 워낙 이 군사적으로는 중요한 이제 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아까 앞서 말했던 그 식량 지원을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이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동해로 쐈으면 뭐 일본을 노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단거리 미사일 일본까지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아마 동해로 진입하는 뭐 미국의 이 군함,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목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메시지다 이건.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뭔가 이 3차 고위급 회담을 이제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미 열리기로 했던 거고. 그리고 이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도 계속 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실무 접촉 차원에서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해놓고 정작 아래 실무 단위에 가가지고는 계속 말 바꾸기를 하면서 지지부진 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이건 이제 작년 11월 달에 그 북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이런 식의 시간을 끌기를 하면 이 결정적이고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계속 시간 끌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렇게 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실무회담 수준에서 이 지지부진 끌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 이렇게 해석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거리 탄도미사일인지 뭐 명확하진 않죠. 예, 명확하지 뭐 않고 그냥 언론 보도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뭐 어쨌든 3월 달에 한미합동 군사훈련 또 올해도 변함없이 고집을 할 거고요. 그죠? 키 리졸브 이런 것들이 시도될 건데 동서해 다 좀 예전보다 훨씬 더 그 위기감이 고조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은 드네요. 네. 그래서 올해는 제발 조선반도 안에서 한반도 안에서 합동 군사훈련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불똥이 어떻게 튀고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새 벽두부터의 서로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전 파국을 맞은 상황에서 훈련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예. 천안함 사건도 사실 이 네. 키리졸브 훈련 와중에 이제 터진 거잖아요. 네네. 훈련을 이 대규모로 하면 사고가 나게 마련이에요, 또.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자, 동해에서 또 한 번의 미사일 발사 훈련이 시험 발사가 진행이 됐다는 것. 자, 북미 간의 대화가 바로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예, 한국 어차피... 뒤에 더 이상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바마가 이명박 뒤에 숨을 수가 없다. 왜?
완전 파국을 선언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을 믿고 그리고 또 한국은 지금 거의 급변사태 분위기예요. 아니 CIA도 뉴스는 볼 거 아니에요. 한국 뉴스. 지금 뭐 네. 채널 6이라도 보고 계시겠죠? 마키테 리스트가 요즘 또. 아, 돈봉투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공천장사하고 뭐 이러면서 서로 돈봉투 경쟁적으로 저는 리스트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뭐 브레이크 역할을 하든 엑셀 역할을 하든 해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쉽지 않다. 예. 식물 정권이 뭐 거의 됐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살 길은 미국이 알아서. 그죠? 네. 미국의 운명은 미국이 개척하라. 예, 이런 자주적인 구호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한반도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바람도 차고 겨울인데 이 공안 광풍도 여전합니다. 원래 정부가 이 민심을 얻지 못한 정부가 레임덕에 빠지고 이러면 기대는 데가 있죠. 우리 전통적으로 공안 탄압 이런 거에 계속해서 기대해 오는 그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는 말년 들어선 더 심해지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임기 내내 이런 모습들 보였죠. 우리 국민들 향해서 물대포 끌고 쏘고 뭐 페인트 쏘고 막 이런 일도 있었지만 요즘도 여전히 연행되고 막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 소위 왕재산 사건이요. 예. 일진회라고 했다가 별로 1심회랑 너무 비슷하고 뭐 별로 재미를 볼 것 같지 않아서 그랬는지 왕재산으로 바꾼 이런 사건들도 있는데 왕재산 사건에서도 지금 소환자나 이런 분들이 100명이 이미 넘어섰고 구속자가 6명, 7명까지 지금 있는 거죠. 이 추운 겨울날 감옥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감옥 가야 될 사람들은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다 감옥 가면 되겠던데요. 예. 요즘 최근에는 통합진보당 이런 데는 뉴스에 다뤄주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정치권 전부 다 돈봉투 돌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민주통합당하고 한나라당 두 양당에서 경쟁적으로 돈봉투 돌린 뭐 이런 것들만 보여주더라고요. 아니 깨끗한 당도 있습니다. 그 두 양당을 이거 봐라 니네. 아무래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안 되겠다. 우리처럼 돈봉투 안 돌리고 공천권 갖고선 싸울 일도 없는 진성당원제에 근거한 우리 같은 당이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는 뭐 당당한 얘기들 다뤄주지 않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옥 가야 될 놈들은 뉴스에 맨날 나와서 뻔뻔스럽게 돌아다니고 해외 뭐 공간 순시 다닌다고 해서 또 박희태 씨 지금 해외 나돌아다니고 계시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수습책 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도덕성과 그런 이런 혐의를 막 이렇게 한 몸에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한국을 대표해서 또 해외를 돌아다니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들어가라고 감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엄하게 이 나라의 통일, 민주주의, 정권에 대한 비판 이런 거 했다고 세상에 감옥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떠냐면요. 압수수색을 닥친대로 해요. 막 했다가 털어서 막 수첩이든 뭐 책이든 뭐 본인들이 읽어보지 않았으면 전부 불온서적 같은 거죠. 약간 이렇게 사회 비판적인 서적은 뭐 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예, 본질적으로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책 많이 읽은 사람 치고서는 보수 꼴통은 별로 드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별로 무식한 사람들이 책장 막 뒤져갖고 이적 표현을 막 이런 거 막 얼씨구나 하고서 막 갖고 가서 나중에 몇 달 지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자,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전에 진행된 압수수색 갖고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 느닷없이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시켜요. 그리고 감옥으로 끌고 가고 막 이럽니다. 자,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느닷없이 구속된 아버지도 있었죠. 그리고 엉덩이 기부스 받고서는
하고 있는 학생도 천안함 관련해서 유혐을 뿌렸다, 뭐 반값 등록금 얘기했다 이런 걸로 해갖고 엉덩이 기부스하고 있는 대학생을 감옥으로 끌려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 가을 얘기죠. 그리고 1년 반 전에 압수수색 했는데 갑자기 만삭의 임신부한테 검찰에서 출두해서 조사 좀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아기 낳을 지 얼마 남겨놓지 않은 여성한테. 그랬더니 임신 중이고 만삭이기 때문에 막달이라서 조사받기가 힘들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인권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산 후에 조사받으면 더 힘드니까 지금 오시죠. 이런 겁니다. 이게 진짜 참 이 인권 지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최소한의 인권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는 거죠. 자신의 부인이었으면 이게 이렇게 시급을 다투는 이렇게 뭐 대단히 바쁜 일입니까? 이런 게 국가보안법 갖고 막달의 임산부 보고서는 애 낳고 나면 더 조사받기 힘들 거니까 빨리 나와서 받으라고 독촉하는 게 그게 무슨 우리나라의 나라가 망합니까? 이런 거 안 하면 돈봉투 조사나 제대로 하세요. 선관위 해킹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경찰은 공시 잡아놓고 뭐 검찰은 한 명 또 잡아놓고 이러고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바른 말하는 국민들을 이렇게 잡아가려고 애를 쓰고 말이죠. 자, 어제는 갑자기 제주도에서요. 작년에 5월 4일날 전국의 청년들이 한 14명인가요? 우르르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5월 4일날 압수수색 당했던 제주의 청년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서 연락이 국정원에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있다라고 좀 통보를 해온 거죠, 국정원이. 근데 압수수색 후에 조사까지도 이제 받고 있었는데 8개월 동안에 별 말 없이 있다가 갑자기 영장을 청구를 한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이제 판사가 보고, 본인은 오늘 재판할 시간은 없고 20일 날 하자. 그래서 지금 다음 주 20일로 영장 실질심사가 미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제가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제주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재범의 우려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재범의 우려가 갑자기 이렇게 8개월 동안 조용히 하고 있는 동안 높아졌습니까? 자, 재범의 우려가 높고 도주의 위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 아들이 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내가 셋째를 임신 중입니다. 뭐 그 처자식들 어떻게 하라고 도주를 어디로 하겠어요. 그리고 사업도 하고 있어요. 예? 무역업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사람이 도주를 할 것 같다, 위험이 높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그렇듯이 이런 사람들도 파렴치한 사람들로 몰아넣는 거잖아요. 인권도 없이. 임신한 아내를 두고 어디로 도망을 가요? 뭐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영장을 청구를 했다니까요. 뭐 요즘 판사들 중에 또 이성적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워낙에 진짜 없었는데 이게 또 이명박 정권의 업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 영장실질심사에서 뭐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해 보도록 하고 요런 식의 구태, 그죠? 본인들의 내 눈에 이런 건 보지 못하고 남의 흠만 잡고 국민들 탓으로 돌리고 바른 말하는 국민들 감옥으로 몰아넣고 하는 요런 정치, 요런 것들 좀 2012년에 끝내봤으면 합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면서 저는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